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두려움 치유라는 책이에요. 두려움에 관련된 책인데요. 이 책은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의사 선생님이신 리사 랭킨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이 책이 두려움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렇게 꽉 채워져 있어요. 정말 두꺼운 책인데 저번 시간에 진짜 두려움과 가짜 두려움을 말씀드렸어요. 진짜 두려움은 내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그러한 공포감, 두려움, 그러한 상황의 진짜 두려움이고요. 가짜 두려움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 걱정이나 불안, 두려움, 그러한 것들을 내가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자꾸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지? 위에서, 높은 데 올라가면 위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내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위협감, 두려움을 느낄 때 그것이 가짜 두려움이라는 거죠. 내 스스로가 만들어낸 가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짜 두려움을 잘 다스려야 하는데 그 가짜 두려움에 대해서 오늘은 소개를 해드릴게요. 가짜 두려움이 보통 생각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것들인데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적 진리고 그거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서 그 두려움 때문에 미리 포기를 하고 아니면 두려움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걱정을 하고 불안감에 떨어야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두려움에 대해서 4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두려움의 4가지 가정. 4가지 가정을 만들어가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불확실한 것은 안전하지 않아. 불확실한 것은 안전하지 않아. 두 번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못 견딜 거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못 견딜 거야. 세 번째, 세상은 위험한 곳이야. 네 번째, 나는 혼자야. 그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내가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거와 관련된 두려움을 많이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두려움에 대한 그런 가정에 대해서 그것을 바꿔서 변환해서 용기를 키우는 4가지 진실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왜 그것이 용기를 키우는 4가지 진실인지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생각했던 그 4가지 부분이 4가지 가정이 용기를 키우는 4가지 진실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변화된 시선으로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진실의 첫 번째는 불확실성이란 가능성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불확실성은 우리가 불확실한 거에 대해서 그것이 안 좋은 두려움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능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에 중심을 둬야 한다는 거죠. 안 좋은 것에 불확실한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만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의 문이 된다는 거죠. 가능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미래는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만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도 없고 그런 말이 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성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 긍정적인 부분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 긍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용기를 키우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능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진실 두 번째는 상실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우리를 성장하게 해준다. 상실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우리를 성장하게 해줘. 그러니까 상실이라는 것이 정말 고통을 안겨주고 슬픔을 안겨주고
그리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안겨주는데,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내가 더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참 공감이 가는 게, 회복 탄력성에서 그 책을 보면 이러한 부분을 정말 확실하게 알려줘요. 그런 상실이나 그런 힘든 역경,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거기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상실이 우리에게 고통만 주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실감이 오는 것은 정말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고, 한 사람으로서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진실 세 번째, 우주에는 목적이 있어. 우주에는 목적이 있어.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면 그러한 일이 생긴 그런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그러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우리는 모두 하나야. 우리는 모두 하나야. 그 부분에 대해서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용기를 키우는 4가지 진실을 믿을 때 우리는 더 용기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불확실성과 바른 관계를 맺는 순간, 두려움보다는 흥분과 호기심으로 그것을 대할 수 있다. 상실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상실은 당신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지니고 있는 우주의 지성이 우리를 늘 안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설령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모든 일은 이유가 있어서 일어난다고 믿게 된다. 우리 모두 하나의 집단 의식의 부분임을 진실로 느낀다면 온 우주에서 나 홀로라는 외로움을 내려놓고 우리가 함께 이어져 있음을 깨닫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은 용기를 갖고 인생의 목적을 실현해 가도록 도와준다. 네. 그래서 여기서 그 사례가 나오거든요. 그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상실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우리를 성장하게 해줘. 이 부분에 대한 사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캐머런 클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예의 바른 일란성 쌍둥이에요. 그래서 제시하고 캐머런 두 형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둘 다 잘생기고 건장하고 인기도 좋고 공부도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이 쌍둥이가 중학생일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부모님이 이혼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건강하고 밝고 인기도 많고 공부도 잘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나서 그 충격으로 정말 머리도 막 초록색, 파란색 막 물들이고 술 마시고 기도 뚫고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파티를 하면서 그렇게 친구들하고 지냈어요. 완전히 공부는 뒷전으로 하고 완전히 엉망진창인 거예요, 생활이. 그래서 막 술 먹고 친구 그 이웃집에 있는 미니밴을 몰래 타갖고 음주운전에 걸려서 체포까지 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돼요. 그러고 나서 멈췄냐? 계속 이어졌어요. 더 심해졌어요. 캐머런과 제시는 그 이후로도 이제 캠핑장이 그 근처에 있었어요. 그 자신이 사는 집에서 철도를 건널목을 건너서 철도를 지나가면 캠핑장이 있는데, 거기 가서 몰래 밤에 가서 캠핑장에 있는 그 캠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아이스박스에서 몰래 술을 꺼내서 먹고 했어요. 근데 그때 시기가 언제였냐면 9.11 테러가 있었던 시기예요. 9.11 테러가 있고 나서 며칠 뒤에, 사흘 뒤에 9월 14일, 2001년 9월 14일 캐머런의 나이가 16살이 되던 해였대요. 그 되던 해에 9.11 테러가 있으니까 촛불 집회를 하고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그런 촛불 집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 철도 옆에다가
그 기념탑을 세운 거예요. 조명하고 국기하고 초하고 뭐 이렇게 희생자들을 그 추모하는 재단을 만들었어요. 꾸몄어요. 그 형제와 같이 둘이서 두 형제가. 그래서 거기서 같이 파티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9월 14일 날 이 캐머런이 그 제시하고 같이 그 추모 행사를 하기로 했는데 술이 취해서 잠깐 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거기 가서 그걸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담배를 피면서 그 철도 길이 있는데 그 길에 걸터 앉아서 담배를 피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고가 난 거죠. 그러니까 캐머린이 기억하는 건 자신이 거기에 앉아서 걸터 앉아서 담배 핀 기억밖에 없어요. 그 뒤에 기억은 다 잊혀버린 거예요. 그 사고가 있었는데 그 화물기차에 치인 거예요. 근데 다행히 목숨은 살았는데 양쪽 다리, 무릎을 절단하게 되었고요. 오른쪽 팔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에 병실에 입원했을 때 사흘 만에 깨어났는데 의사들은 못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살았어요. 목숨은 건졌어요. 그래서 자신은 그렇게 자다가 깨어났으니까 기억을 못하니까 딱 눈을 떴는데 가족들이 다 있고 하고 하니까 아, 자신이 살았구나. 그런 거에 감사하면서 눈을 뜬 거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다리가 없는 거예요. 다리가 없고 한쪽 팔이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외의 부분은 다 건강하게 무사하게 잘 있었어요. 다 괜찮았어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회복을 했는데 그래서 3주 만에 퇴원을 하게 돼요. 근데 퇴원하고 나서의 문제예요. 퇴원하면서 자신의 그런 몸 상태를 인지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전에는 정말 인기 있고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랬던 자신이었는데 그랬는데 지금은 정말 다른 사람한테 의존을 해야 하는 그런 10대인 거예요. 그러한 상황들을 견디지 못하고 7년 정도를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게 돼요. 정말 술 마시면서 약물 남용을 해가면서 그러한 나날들을 보내요. 그러다가 7년이 지난 다음에 2008년도에 그 쌍둥이 형제 있죠. 제시가 문을 잠그고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그 의족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다리가 없고 팔 한쪽이 없으니까 의족 2개와 한쪽 팔, 오른손은 의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 대답도 없고 문은 잠겨 있고 하니까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족을 가지고 그 문을 부셔서 들어가고 911에 신고를 해요. 그랬는데 이미 동생은 떠난 상태였어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진 상태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겪고 나서 너무 충격이었잖아요. 자신의 정말 일란성 쌍둥이 형제인데 동생인데 그 동생이 죽은 거잖아요. 자살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고열을 앓고 병원에 실려가요. 그리고 나서 깨어나면서 거기서 선택을 해요. 이 사람이. 자신이 동생처럼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져서 자신의 삶을 정리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한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캐머런에게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한테는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무렵 나를 많이 도와준 여자친구가 있었죠. 나중에 깨지긴 했지만요. 영적인 생활도 도움이 됐어요. 나 자신보다 큰 힘이 있다고 믿었죠. 에크하르트 톨레의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와 삶에서 다시 떠오르기 그 책을 읽었어요. 그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존감과 자신감을 찾는 도약대가 되었죠. 그게 전환점이었어요. 동생은 목숨을 잃었고 저도 그럴 뻔했죠. 하지만 생명은 말할 수 없이 소중해요. 삶을 의미 있게 만들 기회가 있는 우린 행운아예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 나갈 거고 앞으로 나머지 삶도
책임 있게 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자신이 있고 싶은 그런 곳을 시각화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자신이 철저하게 변화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의족 둘과 의수 그 하나로 혼자서도 생활할 수 있게끔 자신의 몸을 단련시킨 거죠. 그래서 그 뒤에 환자 변호사 자격을 얻어서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들한테 그런 워크숍 강의를 하게 되었고요. 그 뒤에 어느 빈민가 고등학교에 최초로 대규모 학생들을 상대로 격려 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가서 요청을 받아들여서 강의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 강의에서 어떤 학생으로부터 편지를 받아요. 메일을 받아요. 이메일을. 근데 그 이메일의 내용을 보고 이 사람이 더 성장하는 계기가 돼요. 왜냐하면 그 강의를 갔잖아요. 그 강의를 듣던 한 여학생이 입양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입양하면서 그런 양부모와 친구들한테 그런 왕따도 당하고, 그리고 또 양부모하고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외롭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게 자살까지 생각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이 사람의 강의를 듣고 자살을 멈추고 자살할 생각을 안 하고 자신이 그런 약물을 복용했던 약물들을 다 변기통에 버리고 했다는 그런 편지를 받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남들에게 봉사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일을 통해서 또 나중에 그런 캠프를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상담하는 상담가로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자신의 의족을 차고 있지만 달리기나 서핑, 스키 타기, 골프 치기 그런 것들 다 배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해가면서 자신과 같은 그런 의족이나 그러니까 다리를 잃거나 아니면은 사고로 팔을 잃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희망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상담도 해가고 강의도 해가면서 자신의 희망의 본보기가 되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죠. 여기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캐머런은 두려움이 자기 인생을 지배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자기한테 제일 큰 두려움이 자신을 치유하도록 하는 쪽을 선택했다. 상실 때문에 자신을 파괴하기보다는 새롭게 시작할 때 삶을 자신의 스승으로 삼을 때 최악의 비극을 연출하는 상실도 축복이 될 수 있다. 그러한 힘든 상실의 고통을 이겨냄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새로운 변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끔 그런 상실이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한 힘든 일들이 나중에 축복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이 정말 고통스럽고 좌절의 그런 힘든 일들이 꼭 두려움만, 나에게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로 인해서 내가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해 나가고 더 좋은 일들로 변화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러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가짜 두려움에 휘둘려서 거기에 짓눌려서 상실감에 빠져서 내 인생을, 내 삶을 망치고 추락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가짜 두려움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밝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두려움에, 불안감에, 걱정에 휩싸여 있다면 그것이 정말 진짜 두려움인지 가짜 두려움인지 그거를 먼저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두려움을 겪을 일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다 가짜 두려움이라는 거죠.
내가 만들어난, 내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가짜 두려움인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 가짜 두려움에 내 삶을 맡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하시면서 가짜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고 내가 내 삶을 긍정적으로 밝은 부분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